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야, 이 너무 덥습니다. 열대야 계속됩니다. 오늘은요, 올 여름 들어서 가장 덥습니다. 최고 기온 37도를 찍을 전망입니다. 무더위에 벌써 노인분 두 분이 쓰러지시기도 했습니다. 이 무더위, 37도까지 치솟는 무더위, 그리고 습하고 열대야도 계속되는데 여러분들 체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본 내에서 열리고 있었던 소녀상 전시가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그 배경에 일본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일본에서 전시 중이었던 우리 소녀상, 그런데 갑자기 돌연 잘하고 있던 전시가 중단이 됐습니다. 일본 국민들조차 일본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 있느냐, 일본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갔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이 소녀상의 전시 중단의 원인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나고야 예술제, 한국 작가의 작품을 가렸다는 거죠. 전후 최대의 검열, 폭거다. 일본 내에서도 이 양심 있는 지식 있는 국민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일본 정부에서는 표면적으로 아니라고 하지만 왜 이 소녀상 전시를 중단하라고 압박을 놓고 있는 건지 잠시 후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성 카드로 2달간 미뤘던 독도 방어 훈련을 이달 말에 실시할 걸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문제와 연계해서 훈련 시기와 규모를 저울질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제 문제로 시작이 됐던 양국 간의 일에서 이제는 군사 문제까지 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도 방어 훈련.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타격할 품목을 3-4가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 나왔어요. 핵심 개별 품목 수출 제한, 화이트 국가 배제와 동시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핵심 개별 품목을 일본으로서 수출하는 거 제한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동차 산업 등 반격 카드가 임박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을 타격할 품목 3-4가지. 앞서도 이야기한 바 있듯이 일본의 이번에 보복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살 깎아먹기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3-4가지 품목을 검토하고 있다. 바라기는 일본도 이쯤에서 멈추기를 강력히 성토합니다. 재살 깎아먹기 한일 간에 많이 할수록 좋을 것 하나도 없다라는 그 진리를 일본 정부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시국이 엄중한데 여야는 지금 때 아닌 음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한국당. 추경 중이던 김재원 의원이 이른바 낮술 음주 추경을 했다라는 논란이 이어졌고, 거기에 이어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한 시국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날 이해찬 당대표가 낮에 사케를 먹었다라는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케든 아니든 낮술을 먹었다는 논란도 나왔습니다. 여야가 시끌시끌합니다. 국민들이 믿을 건 정치밖에 없는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 누굴 믿어야 합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오늘요 37도까지 올라갑니다. 매우 뜨겁습니다. 주말에도 더웠어요. 광화문의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봤더니 이렇게 곳곳이 시뻘겁니다.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빨갈수록. 그런데 이거보다 오늘 더 뜨겁습니다. 이미 경북에선 80대 노인 2명이 쓰러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찜통 더위, 열대야 오늘도 기승을 부린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휴가철이라 발리를 여행지로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발리에서 이 바가지 병원비 폭탄 조심하셔야 된다는 뉴스가 오늘 실렸습니다. 뇌출혈로 입원하려는 A씨, 하루에 발리 병원에서 210만 원을 내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목 골절 수술비 무려 1,000만 원. 지금 제가 보험 광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험 광고도 이런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입원비 210만 원, 수술비 1,000만 원. 민간 병원이 발리 관광객을 상대로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 아깝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발리 여행하실 때 꼭 여행자 보험은 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발리도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발리에서 생긴 일,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찍어서 한국인들 발리 얼마나 사랑하고 많이 갔는데 이런 식의 바가지 요금을 씌웁니까? 발리 각성하십시오. 발리. 안 됩니다. 이러면.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 변원범 변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계 투수 마무리 투수였는데 오늘은 월요일부터 선발 등판하셨어요, 두 분. 민주당의 할 말은 한다, 조홍천 의원님. 그리고 여가부 장관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정 장관 모셨습니다. 일주일간의 휴가를 끝나고 돌아온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새까맣게 타셨네.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역풍. 일본에서 전시 중이었던 우리 소녀상 전시가 돌연 중단됐습니다. 이거 누가 뭐래도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술이 문제입니다. 여야 할 것 없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홍길동. 오늘부터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됐는데 홍길동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일본에서 소녀상을 또 한 번 욕보였습니다. 소녀상 전시가 돌연 중단된 겁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이어서 이번에는 소녀상 전시까지 일본이 막고 있는 겁니다. 쫓겨난 평화의 소녀상. 일본의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가 전시 중이었어요. 일본의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최대의 국제예술 전시회. 소녀상이 75일간 저 사진에서처럼 전시될 예정이었고 전시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막날인 지난 1일부터 이틀간 테러 예고 있었고요. 협박성 항의가 있었고 이게 이틀간 1,400여 건이 빗발쳤다는 겁니다. 지난 2일 오전 빨리 철거하지 않으면 가솔린이 든 캔을 들고 행사장에 가겠다라는 팩스까지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전시를 잘하고 있었는데 급기야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의 압력까지 거세게 쏟아졌어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그리고 가와무라 다카시 이 나고야시의 시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는 거다. 위안부 문제가 아예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허구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망언을 전시회 현장을 찾아서 저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나고야시의 시장이 이거 전시 중단해라라고 압력을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가 요시히의 관방장관은요. 행사와 관련된 정부 보조금 교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정부 보조금 줬는지 자기가 밝히겠다라고 관방장관이 나서서 얘기한 겁니다. 결국 주최 측은요. 소녀상 전시를 3일 만에 중단했는데 내세운 이유가 관람자의 안전 확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주최 측도 민망한 거죠. 정부가 압력을 해서 소녀상 전시를 중단합니다라고 차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관람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다라고 소녀상의 전시가 중단이 된 겁니다. 전시 기획자는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어떤 통보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인들의 압력이 먹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님, 아니 양국 간에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한 것,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것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말이죠. 소녀상 정시까지 중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일본이 과거에는 전범국이었고 어쨌든 식민주의를 획책하던 국가였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저런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일단 그 정면으로 도전한 거고 또 일본 자기들 헌법에 검열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검열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검열입니까? 그렇죠. 표현의 자유에다가 전시물 검열이죠. 그리고 검열이다. 그런 말씀 자체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아니 안전이 걱정이 되면은 그거를 협박 전화를 하고 와서 소녀상에다가 뭐 봉투 뒤집어 씌우고 소녀상에 해코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에 안전 강화를 했다라는 뉴스 나온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자기네 나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이 협박하는 사람, 협박범을 데리고 가는 그런 나라여야 되는데 협박하는 사람 내버려 두고 협박받는 원인 자체 정말 피해받고 어디 항의할 데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치우는 방식으로 가리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일본이 단순하게 과거사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예.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문제 있는 나라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소녀상 전시 중단과 관련돼서는 이건 검열이다. 조홍천 의원님. 네. 검열.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예요. 예전에 정말로 어목했던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단어, 검열. 이게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가 난 한국 작가들이 다른 작품을 전시한 작가들이 내 작품도 다 빼라 지금 이러고 있다면서요. 네. 이번 그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그 주제가 예. 뭐 불편한 진실인가요? 진실인가요? 예. 어쨌든 그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트리엔날레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주최 측에서 해버리니까 그러면 니네가 하려고 하는 이 전시의 취지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너네 전시 왜 하냐? 그쵸. 아니 말하고 행동하고 180도 다른데 예. 나는 거기에 의미 없이 내 작품 놔두기 싫다. 음. 라는 한 거의 표현 아닌가. 내 것도 빼라.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일본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제정쟁을 선포를 했지만 일본은요, 제가 알기로는 과반 이상의 국민들은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예. 그런 국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다만 예. 그 보수 우익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다 보니까 일종의 그 광기 같은 게 약간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광기. 결국은 이게 일본을 정말 세계 보편의 문명 국가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아주 왜곡된 나라로 끌고 가는 잘못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조치다. 결국에 이 아베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도쿄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한국 수도 서울과 일본 수도 도쿄에서 양쪽에서 모두 아베 정부의 조치에 비판하는 시위와 집회가 주말 동안 열린 겁니다. 도쿄로 가보시죠. 安倍を倒すぞ日韓連帯徴用工判決は従うべきです。安倍政権は文在寅政権に対して三権分立を理解してません。移民としてはこんな恥ずかしいことはありません。 일본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해 역사에 대한 저는 학교에서도 배울 기회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습니다. 친구로 있어
맞서줘서 고맙습니다. 허은하 소장님. 네. 친구를 씌워서 고맙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선 아베가 한국 때리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인과 일본인들도 아베 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 나라의 아베를 옹호할 것 같은데 오죽했으면 일본인들도 저렇게 아베를 규탄하고 나섰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나가 있는데 뉴스에 아베의 한국 때리기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요? 한국이 정말 화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팩트가 정말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팩트를 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미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미국, 일본에서 저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되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정말 못된 언론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 가면 위험하다.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야, 그 언론 좀 오버한데요? 너무 오버한 것이죠. 너무 그러한 가요. 언론을 또 다른 나라에서 받아서 만약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일본에 있는 시위하시는 분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한민국 한글을 저기 멀리서 보게 되니까 진짜 기쁜 것 같아요. 예. 노 아베라는 거예요. 아베라는 한글, 그리고 일본어를 쓰고 얼마나 미안하면 한국말로 우리한테 죄송하고 고맙다라고 말하는지 아베 정신 차리시고 이 말 제대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김배민 박사님, 아베가 도를 넘었어요. 아베 정부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당연히 화가 나고, 우리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는 건 좋습니다만, 대다수의 상식이 있는 일본 국민들이 지금 이 모습처럼 한국과 일본이 정말로 전쟁을 벌이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양국 간의 전통적인 수교를 깨는 것을 일본 국민들도 바라지 않고 아마 추측기로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도 그 상황만큼은 안 가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전쟁 중에도 대화는 있으니까 우리 정부가 그리고 저 말도 안 되는 일본 정부이지만 양국 간의 국민들과 우리 경제적 타격을 생각해서 전쟁 중에서라도 대화로 풀 수 있는 뭔가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한쪽에게 좀 빛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아베와 일본을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부산에서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만나서 아무렇지 않은 듯 양국 간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즐겁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베 총리가 하고 있는 치졸한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데 과거 이제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 일부가 무조건적인 반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분법적인 구분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듭니다. 예.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스페인에 가서 일본에 있는 의원을 만났는데요. 8선의 중의원 의원인데 그 의원이 먼저 아이디어를 냈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에 대한 퇴로가 보이지 않으니까 대한민국과 일본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대한민국과 일본의 정부가 함께 모여서 펀드를 조성하자. 그리고 이거로 문제가 됐던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회에서 동시에 법안을 발의하자라는 얘기를 일본에 있는 8선의 중의원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물론 자민당 의원은 아니고 무소속 의원입니다만은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와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파탄으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막아보기 위한 노력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중요한데 일본에 있는 국민들과 일본 전체를 완전히 적으로 돌리게 되는 정책들은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국제사회의 여론을 통해서 일본이 자유무역 세계지수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들을 취해야 되고요. 일본 내에서도 이 생각 있는 지식인들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이끌어가기 위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외교적 해법을 하루빨리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부의 그런 모습들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일본에게 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도 많이 맞아야 됩니다. 더 좋은 건 양쪽 다 다치지 않고 대화로서 이기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국회에 여야 할 것 없이 이 술 논란이 불거져서 참 국민들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던 날 낮에 사케를 마셨다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일 한 언론이요. 이해찬 대표가
화이트리스트 제외 직후 일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런데 사케를 반주로 곁들였다라고 한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자 야당에서 일제히 비판이 쏟아집니다. 이거는 이율배반이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자유한국당 앞에선 반일 감정 부추기며 뒤로는 사케를 음미했다. 일본수로 음미했다. 바릅니다. 사케가 넘어가는가 하는 집마다 가관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이 해명했어요. 일식당에 간 건 맞지만 반주로 마신 건 사케가 아니다. 국산 청주다. 국산 청주다. 백화수복이다. 사진까지 공개했어요. 그런데 그러자 다시 야당에선 아니 청주 마시면 괜찮냐? 그 나다니냐? 낮술 자체가 문제다. 집권당 대표의 낮술 정상이 아니다. 지금이 술 마실 때냐라고 비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 각 당의 목소리 뜨겁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앞에선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뒤로는 일본수를 음미하는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커질 뿐입니다. 일본식 음식점 운영하는 우리 국민은 다 망하란 말입니까? 왜곡된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 국민 선동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두 개예요. 변호인 변호사님. 사케를 마셨냐 안 마셨냐. 두 번째는 그럼 술은 마셨냐 안 마셨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네티즌들이 아예 이제 그 음식점에 찾아서 메뉴판까지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 메뉴판에는 국산 청주는 팔고 있지 않다. 아, 그래요? 예, 이제 그 메뉴판을 이제 떠서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에 보면은 뭐 있지 않다, 뭐 그런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보통 그 일식집에서 주문을 할 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사케를 할 때 국산 정종을 할 때는 가로고 정종, 또 일본술 주문하시면 사케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써기 때문에 메뉴판에 보면 그 주문서에 사케라고 했던 것은 일본술 드신 거다, 거짓말 해명이다.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이 메뉴판을 찍어왔는데 거기에 저 국산 청주는 없었다. 없었다. 메뉴판에 없었던 메뉴를 어떻게 시켰다는 얘기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김원걸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치하고 치졸하지 않느냐. 그 사케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까지 치졸하게 하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치졸하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치졸한 정치공세라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제 사실 또 보면은 과거 세월호 때 장관이 팔고 있는 의자에서 컵라면 먹다가 경질되는 일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사케를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엄중한 시국에서 이제 뭐 일본 제품 불매운동까지 얘기하는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가 사케를 마셨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는 지적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그럼 뭐 일식 주인들은 망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또 반대로 유니클로 주인들도 한국인들인데 그 사람도 망해야 되는 거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너무 좀 과열된 것 같아요. 반일 일단 일본에 대한 반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반일 불매운동에서도 일단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공감은 하게 되겠지만 이것이 너무 과열되니까 결국에 그러면 내가 하는 반일 불매운동은 착한 거고 네가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임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전 대표께서 낮에 반주를 마신 것도 사실 잘못된 거고 이 시기에 사케를 마신 것도 잘못된 거고 근데 거기에서 자꾸 내가 한 거는 괜찮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도 잘못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네요. 보면서. 예, 그 한번 볼게요. 이해찬 대표님하고 이제 계산서가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일단 뭐라고 적혀 있는지 지금 문제의 발단은 이 영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면요. 이해찬 대표님 모밀 드셨고 4개, 그다음에 장어 3개 드셨고 왜 모밀은 4개인데 장어는 3개인가요? 같이 드셨나 보죠. 사케 하나. 요 지금 이 사케 하나.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논란이 되자 민주당에서는 청주다 또 이렇게 나왔고 네티즌들은 거기 청주 없다. 지금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는 아니 그럼 술 마신 건 잘한 거냐? 김병민 박사님.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논란 자체가 전부가 다 무의미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낮술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지적들은 일단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10시를 기해서 일본에서는 가게에서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가동하면서 이 문제를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기 이르는 상황에 낮에 점심에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술을 반주로 곁들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다 망하라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정부가 이해찬 대표께서 좀 진지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이 일본과의 경제 갈등이 시작됐던 게 7월 초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많은 자영업자들 중에서요. 일본에 대한 글자만 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유니클로, 뭐 이자카야도 안 간다고 하고요. 또 하다못해 뭐 다이소도 안 간다는 분도 많고. 라멘이라든지 정말 일본과는 아무런 무관한 상태 속에서 브랜드만 차용해서 일본 음식을 팔고 있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한 달, 두 달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됐을 경우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거기도 있대요. 일본 차를 타고 오는 사람에게는 기름도 안 판다. 그러니까 일본 차를 타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식당에서는 팔지도 않습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럴 수 있지라고 동조하고 나선 사람들이 적지가 않았는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일본과의 감정들, 경제 문제가 극대화되기 전에 사실은 차를 샀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문제를 몰아가게 되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이득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 본인이 여기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니까 되게 억울하시죠. 이런 억울함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정치권의 역할인데 그동안 SNS에 죽창가 등을 올리게 되면서 대대적으로 반일 감정들을 선동하고 나서지 않았는가라는 지적이 있고 심지어 민주연구원의 이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총선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더 정치권의 문제가 번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영업자, 민생, 대한민국 경제에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직시했다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를 좀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에서도 비판의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비판 성명이 제일 뭐랄까요? 날카롭습니다. 과거 3.1절 때 이해찬 대표가 당시 국무총리로서의 골프 행보가 연상된다. 그때 한창 한일 관계 안 좋았을 때 일본 여행 국민들이 막 취소하고 지금과 비슷했는데 그때 이해찬 전 총리가 골프를 쳤죠. 국민은 손해를 감수하며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데 부끄럽다. 민주평화당이 3.1절 때 골프 사건을 언급했어요. 김 장관. 네, 어쨌든 시기적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국민들에게 상징적인 느낌을 주고 국민들이 지금 막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잖아요. 특히 그날이 가장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결의를 불태우는 바로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점에서 국민들에게는 그거를 강요를 해놓고서 본인은 그러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 근데 이제 하필이면 문제는 이제 이해찬 총리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해찬 총리께서 예전에도 총리로 계시면서 재해 지금처럼 막 여름에 이렇게 비 많이 오고 막 그랬을 때 휴가 내고 골프 치러 가셔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당대표로 계시면서 3.1절 날 또 골프를 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국민들에게는 결기를 강조하면서 본인은 그런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행동을 한 거에 국민들이 하는 거지 뭐 청주도 마셔도 되고 사케도 마시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여당 대표에게 바라는 심정이 뭔지를 알아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특히 왜 이제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러니까 남에게 굉장히 그러는 것과 자기들에게 하는 게 너무 달리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국 수석님 같은 경우도 폴리페에서 비판해놓고 내가 서울대 가는 거는 괜찮아. 그리고 상상고 때문에 문제 일으킨 전북 교육감님도 이 귀족 학교야 자사고 그래놓고 우리 아들은 영국에 그 입시 전문기관 가서 학교 보낼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 일본 뭐 비슷한 거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사케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우리와 함께 할 수장으로서의 결기가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사의 행동을 이게 옳고 그르냐 이런 거 뭐 술이 어쩌냐 저쩌냐의 문제보다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건이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예. 만약에 이해찬 대표가 그날 북경반점 가지고 연태고량주 북경반점 가서 연태고량주 한 2잔 정도 드시고 오셨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시원하게. 예. 허은학 소장님 뭐 잘 아시겠지만 TPO라는 게 있습니다. TPO. 예, 이게 지금 TPO가 지금 자랑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예. 그죠? 근데 요 오찬 이후에 로텐도블에서 우리 당 의원들 모여가지고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규탄 대회가 열렸어요. 예. 그때 이해찬 대표가 마이크 잡으셨는데 말 더듬거나 어눌한 거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하도록 드시지 않았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사케 하나 돼 있는데 아마 반주하신 것 같아요. 반주다. 예.
문제는 오차남에서 반주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낮에 폭탄주 한 10방 말아먹고 해롱해롱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주냐 음주냐가 문제지. 다만 이제 TPO가 조금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찬 대표 쪽에서는 7월 16일 날 경제보복 대책 당정청 회의 이후에 이 집에서 예약이 돼 있었는데 TPO 생각해가지고 이걸 캔슬을 했다는 거예요. 취소를 했는데 또 일로 잡히니까 두 번째 또 캔슬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집 좀 힘들어질 거 아니냐. 아이고 가자. 라고 해서 보니까 뭐 드신 것도 모밀에다가 장어 반찬해가지고 사케 하나 드셨어요. 간단히 들고 와서 규탄대 했거든요. 그 자체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게 특히 야당은 지금 상대를 해야 될 게 정부 여당이 아니고 일본의 아베 정부예요. 아베 정부고 우리는 그 불매운동 할 때 피해자에 우리 국민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냉철하게 좀 직시하면서 이제는 친일 반일을 넘어가지고 그 길을 해야 됩니다. 일본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누가 잘하나 경쟁을 해야지 이렇게 사케를 먹어도 되냐 마냐 라는 거는 지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맞지 않다. 북경방정 가서 연태고량주 먹었으면 문제 없었을 거다. 라는 흥미로운 비유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당 얘기인데 추경을 심사 중이었던 김재원 의원이 만취를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영상부터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만취인지 아닌지 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고 아는 지금 싫다고 얘기 나오는데 민주당 뭐냐면 우리는 지금 한 가지가 없거든요. 민주당에서 제발은 제가 지금 나가서 좀 협의하게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간사님들 지금 김재현 의원이 확실히 좀 휘청휘청, 그 다음에 중원부원, 민주당께서는 이런 발언들 취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그때 당시 그날 한국당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들이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지난 1일 한국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추경 처리를 위해서 자정 무렵까지 국회 인근에서 저희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스탠바이라고 하거든요. 비상 대기 중이었어요. 긴급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저녁 8시 40분 의원총회 불참, 11시 10분쯤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게 바로 방금 보신 영상이에요. 민주당께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정 넘어서 비상 대기령을 해제할 만큼 한국당 내부에서 굉장히 긴박했던 그날에 술에 취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입니다. 예결 소위에 마침 조홍천 의원이 딱 그 예결 소위에 있었잖아요. 직접 보셨는데 의혹에 대해서 만취입니까 아닙니까? 그날은 제가 소위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못 봤고요. 다만 이제 예결 소위가 3번 열렸었는데 뭐 다 새벽 2시, 3시까지 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만나도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은 한잔하고 가자. 그래서 그 앞에 그 통닭집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잔씩 1시간 정도 하고 그렇게 돌아갔죠. 결론적으로 김재원 위원장은 대단히 술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당일에 뭐 어떤 연유로 저걸 술을 누구랑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당시의 상황은 한국당 의원들뿐만 아니고 저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반바지 입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다 대기 중이었고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원내 대표들끼리 추경에 대한 총액을 정했다. 그래서 그 디테일을 갖다 정하면 되는데 예결위가 안 열린다. 예결 소소비가. 좀 있다 보니까 김재원 위원장이 그냥 가버렸다. 그래서 오늘은 상황이 없다. 이 뭐냐?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음주를 했던 거예요.
한국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엄중주의 조치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감싸게 논란이 일고 있어요. 당일 더 회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김재현 위원장이 음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대표가 엄중주의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허은하 소장님,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낮술 혹은 뭐 만취, 지금 때가 이럴 땐가 꼭 묻고 싶어요. 네, 저도 꼭 묻고 싶습니다. 여야의 리더들 정말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은 전쟁터로 몰아놓고 본인들은 전망대에서 저희를 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느낌입니다. 리더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팔로워십입니다. 누구를 이끌어가려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뭔가 모범이 돼주셔야 저희가 따라갈 텐데 여야 모두 정치인들 리더십의 기본적인 리자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조응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TPO 좀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지금 저희 정말 사는 거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이 판국에 술 드시고 또 우리 생각하지 않고 전망대에서 지켜보는 일은 이제는 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희상 의장께서 국회의 어른이시잖아요. 여야의 대표하는 어른이시니까 아예 문 의장께서 정말 금주령 한번 3일간만이라도 내리시고 안 되면 그때 문 의장 개작도 대령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문 의장이 한번 금주령도 내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우리 군 요즘에 왜 이러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고 걱정하실 겁니다. 북한이 쏜 방사포탄도 구분 못하고 탄도미사일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본격적인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데 이 연합훈련의 이름조차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완전 홍길동 훈련입니다. 한미연합훈련, 명칭도 없는 홍길동 훈련. 오늘부터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시작됩니다. 그런데 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훈련 명칭은 공개하기 힘들다. 이게 왜 나왔냐면 저희 기자들이,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제가 국방부 출입했잖아요. 기사를 써야 되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대체 한미 동맹훈련이 동맹자도 안 쓴다고 하니까 뭐라고 써야 하냐. 이름이 뭡니까? 저희가 뭐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이름이 뭡니까 했는데 이름을 공개하기 힘들다. 이런 적 없었어요. 세상에 한미연합훈련 이름 공개하기 힘든다는 설명은 저도 국방부 출입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금시초문이에요. 일선 부대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에서 청와대죠. 위에서 뭐를 쓰라는 얘기가 없어서 우리도 이름을 못 정했다. 통칭해서 연합연습이라고 임시 반편으로 사용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간의 송사정을 좀 살펴봤어요. 북한이 이렇게 비판을 한 이후로 우리 군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은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1을 벌려놓으려고 하고 있다. 북한이 오히려 명칭을 정확히 쓰죠. 동맹 19-2.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북한이 미사일과 포탄 쏘면서 협박을 하자 기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연습 관련 공문에 19-2 동맹 표현을 썼다가 삭제를 했어요. 일선부대가. 북한이 반발하니까 동맹 표현을 쏙 뺀 거예요. 동맹 표현 대신 우리 군은 전자권 검증 등의 표현으로 부를지 현재도 검토 중이다. 오늘부터 훈련 시작되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 끝났다면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 관계자들이 군인 정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군이 훈련 이름도 못 붙이는 홍길동 부대냐. 북한 눈치 보기가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고 일선 군인들조차 개탄을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변한봉 변호사님, 완전 홍길동. 그러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평화라는 것은 강력한 안보와 힘을 바탕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지나치게 이제 평화에만 좀 함몰된 것이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드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대선 후보라든가 초기에는 분명히 강력하고 튼튼한 국방을 통해서만이 안보가 완성될 수 있고 그것을 전제로 평화가 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차 군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평화라는 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제 마지막에 군 관계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북한 눈치가 너무 심하다라는 그 말을 좀 저희가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고 주적에 대해서는 북한으로 분명히 상정을 하고 언제든 유사의 상황에 대비할 만한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 이런 군조차도 정치권의 지형을 바라보면서 이 눈치 보기를 한다는 것은 안보에서 상당한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김 장관님, 동맹이라고 말하는 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군이? 한미 동맹.
이름도 못 정했다. 있는 거를 부인한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김진앵커 이제 아기 뭐 돌 다 돼가고 하죠. 이제 다음 달에 돌. 네, 그런데 아기 나오기 전에 예. 이제 부인 뱃속에 아기가 있었잖아요. 그거 예. 혹시 태명 지었나요? 저희가 이제 몽블랑에서 아기가 생겨서 제 프랑스 파리에서 연수할 때 그래서 블랑이라고 좀. 예, 그런데 뭐냐면 그냥 임신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이미 아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블랑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훨씬 내 얘기로 실체화되는 거예요. 그럼요. 블랑이가 확 가깝죠. 그러니까 확 당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아요. 군에서도 그냥 뭐 저 연습한대 이런 거랑 독수리 훈련이야,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야, 딱 이런 식으로 딱 규정하는 순간 그 훈련에 대한 느낌이 확 오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이름도 없는 훈련이 과연 훈련 같을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군의 본연의 임무라는 거는 전쟁이 터지면 나가서 싸우는 거고 전쟁이 없을 때는 훈련을 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은 이유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같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때도 같이 싸워야 되지만 평상시에도 같이 훈련하겠다라는 게 동맹이고 외교관계에서 가장 이제 높은 단계의 외교관계가 바로 얼라이언스, 동맹인 겁니다. 그러면 동맹 깨자는 거 아닌 이상은 동맹을 맺고 있는 이상 동맹 훈련은 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동맹 훈련을 안 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질적인 하락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동맹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몇 가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K 리졸브 훈련 때 뭐냐면은 그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지의 방어 훈련을 보통 일부를 하기로 하고 그랬을 경우에 반격을 해서 어떻게 쭉 우리가 밀고 나갈 건지를 2부로 잡아뒀었어요. 반격 훈련. 네. 그런데 그거를 잡아놓고 없앴어요. 반격 훈련 안 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쳐들어오면 그냥 뭐 방어만 하지 반격 훈련은 필요 없어. 북한 눈치 보느라.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또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심각해요. 왜냐면 이번 훈련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지휘관들의 이런 훈련인데 뭐냐면 실제 훈련 이러면은 무기도 나오고 그리고 군대도 나오는 훈련을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아니에요. 병력이나 장비 동원이 안 되는 훈련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의 내용도 상당히 축소가 될 거예요. 이름도 없고 공격도 안 하고 훈련 내용도 뭐 병력이나 이런 거 안 나오고 그런 훈련을 하는데도 끙끙 매는 거예요. 끙끙 맨다. 왜? 아니 이번 여름에 불꽃놀이보다도 더 자주 막 쏘아 올리는 북한에다가 한마디도 안 해놓고서 하던 우리 훈련조차 계속 못하는 거? 더 나아가서 뭔가를 보여주고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하던 거조차 안 한다고 과연 북한이 달라지겠는가? 그런 의문점을 우리 국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보를 볼모로 해서 우리가 도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름만 없는 것뿐이 아니라 반격 훈련까지 생략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거죠. 지난 키리졸브 훈련 때 전통적으로 방어와 반격은 기본입니다. 군사의 전략은 방어와 반격이죠. 방어라는 것도 북한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개시했을 때는 상정하고 우리가 훈련을 한 거예요. 북한 주장대로 우리가 한미동맹이 북한을 먼저 공격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북한이 공격했을 때 방어하고 당연히 반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 3월 저 반격 안 했어요. 생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진행되는 연합훈련에서도 반격을 생략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홍천 의원님, 네. 저 해군 대위 출신이시죠? 예. 군인 정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요번에 하는 훈련이 을지 UFG 대체라면서요. UFG는 원래 그 도상훈련입니다. 예. 그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도상훈련이기 때문에 도상에서는 반격이고 뭐고 다 하죠. 저건 조금 제가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이거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런 분란을 자초한지 나 잘 모르겠어요. UFG로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왜 없어요? 난 왜 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키리즈볼도 마찬가지고. 예. 원래 군사는 보안이 생명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름만 가지고는 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게 군사 보안의 요체예요. 예. 키리졸브. 이거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까? 예. 을지 프리덤 가디언. 뭐 좋잖아요. 좋죠. 뭐 UFC 같기도 하고. 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안 하는 거예요. 19-1 동맹.
그러면 얼라이언스가 일단 들어가잖아요. 뭔지 예. 알잖아요. 이거는 일단은 장명이 잘못됐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훈련 안 한다고 동맹이 아니냐? 동맹이란 건요. 한쪽이 침범을 당하면은 다른 쪽에서 공격을 해주는 게 동맹입니다. 그게 상호 방위 조약이죠. 한미가 간엔 그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가 동맹이라고 하는 거고 얼마 전에 중국, 러시아가 같이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그럼 중국, 러시아가 동맹이냐? 아닙니다. 그들은 훈련을 같이 했을 뿐입니다. 그건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안 한다고 동맹 아니다? 동맹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괜한 그 UFG 없애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북한 눈치 보느라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군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일련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북한이 더욱더 자세하고 더욱더 상세한 포탄의 발사대 사진까지 공개했는데도 우리 군은 포탄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더 자세하게 공개했죠. 거의 모자이크를 북한이 다 벗겼어요. 친절하게. 다련장 포탄 발사대 차량까지 공개하면서 우리가 쏜 거 포 맞아. 조작설 비웃듯 선명한 사진과 함께 이례적으로 방사 포탄 재원까지 공개를 했어요. 김 위원장이 대구용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 지도를 보도했다. 북한이 연일 포탄 쏘면서 이번에 쏜 거 우리 미사일 아니야 대포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군이 여전히 탄도미사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의 분석이 지금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네, 지금 우리 정부가 연일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면서 사진을 다시 공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우리 군을 교란시킬 수 있는 이 무력 증강에 대한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저와 같은 상태로서 고도를 점점 낮춰서 우리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건지 등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진전시켜야 되는데 여전히 제대로 된 재원 부서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충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름을 짓지 못하는 문제까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조만간 운영위, 국방위 등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국회에서 좀 면밀하게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제가 짧게 좀 군의 입장을 대변해 드린다면 사실 이제 방사포가 맞기는 하지만 방사포에 유도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혀 북한군의 재원을 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대포라는 것을 그냥 날아가는 끝이 아니라 이게 유도기능 게임에 탄도미사일로 분류하는 거다라는 거 군의 말투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우리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군이 어떻게 대응하냐 그걸 봐야 되는 것이지 방사포냐 탄도미사일이냐 그거는 좀 쟁점과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예, 한미 동맹 훈련의 이름을 정하지도 못하고 공개하지도 못하는 것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김춘수 선생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이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나에게 와서 한 송이 꽃이 되었다.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름 못 붙이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사건풀로 이동하시죠. 취재 수첩화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심리 전문가 경기대학교의 이수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 수첩 사건입니다. 야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제가 지난주 마지막 방송 때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좋은 누리 양이 꼭 살아서 발견됐으면 좋겠다라고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말대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오늘 남는 의문점에 대해서, 여전한 의문점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좋은 누리 양이 건강한 모습으로 발견된 건 다행이지만 의문점들을 해소해야 이와 같은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2시 40분 좋은 누리 실종 10일 만에 실종 장소에서 직선 920m, 산 정상 520m 떨어진 곳에서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 1km도 안 되는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육군 수색대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다. 수색견 달관이와 박상진 원사가 발견했습니다. 조은누리 양은 500ml 생수 5병을 한꺼번에 마시기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 양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했는지 가족들 보자마자 옥수수 수염채를 마시고 싶다라고 조 양이 말했다. 팔다리에 찰거상 및 멍이 있지만 몸 상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이번 주에 퇴원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마침 오늘 벌써 시작됐겠군요. 10시에 시작될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보고받았는데 오늘 현장에서 경찰이 실종 과정과 생존 경위를 조양과 함께 또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시작이 됐겠군요. 의문점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문점. 대대적인 수색에도 왜 늦게 발견이 됐느냐. 발견 장소는 실종 지점에서 도보거리로 불과 1.5km 떨어진 곳. 직선 거리로 따지면 1km도 안 되는 900m예요.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됐을까? 우리가 구조를 못했냐?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열감지 드론까지 띄웠는데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10일 만에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딱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문점. 탑산을 넘어 보험까지 어떻게 갔을까? 철책을 넘거나 길을 따라서 산 아래까지 내려간 뒤 해당 장소를 다시 이동해야 접근이 가능한 곳이라 발견 장소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세 번째 의문점. 가장 큰 건 열흘간 산속에서 어떻게 생존했느냐? 10일 이상 음식물을 섭취 안 했다. 장맛비 등의 물 있는 환경에서 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생존 시간을 이미 지났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비교적 발견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전한 의문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네. 조은누리 양이 건강히 발견돼서 정말 다행인데 이해가 안 되는 의문점 투성이에요. 네, 뭐 천만다행이긴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의문점이 남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조은누리 양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기본 체력이 좋은 아이예요. 예. 지적장애 2급이긴 하나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근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얘의 생존, 이 친구의 이제 생존을 굉장히 도와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흘러내리는 빗물 정도로 겨우겨우 이제 갈증을 해소하긴 했으나 발견 당시에 이 사이에 흙이 많이 끼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비가 오면서 물이 고여 있는 부분에서 여러 번 이제 손으로 떠서 이렇게 입에다가 갖다 물은 이런 이제 상태로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다행하게도 생존이 가능했던 거 저체온증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지 않았던 이유는 이 친구가 이제 그 발견이 됐던 장소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지나다니는 길에서 500m 떨어져 있는 계곡의 바위 틈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몸을 기댄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굉장히 낙엽 같은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엽을 이불 삼아 추울 때마다 저체온증을 스스로 이제 어떻게든 방어하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계곡의 바위 틈이니까 고인 물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생존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이제 발견된 장소가 왜 산을 내려갔는데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서 발견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예. 결국에는 이제 그 부분이 이 친구가 이제 어떤 판단 능력상에 있어서 14살밖에 되지 않았고 지적으로 뭐 판단이 좀 결함이 있을 시에 아마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을 구분할 정도로 아주 사리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숲속에서 길을 잃어서 결국은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결국 아무것도 발견 못해서 결국 이 장소에 가가지고 몸을 피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드론 수색을 하면 결국은 이제 온도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중에서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쪼그려 있던 바위 틈은 사실은 공중에서 체온을 추정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간에 중단되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위와 낙엽, 나뭇가지 등등이 그렇죠. 다 덮여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가능했고 다행히도 그래서 탐지견을 풀었는데 이 궁견 세퍼드가 이 친구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냄새는 그 길을 따라서 흘리면서 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뭐 구형 가능해서 결국 발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혹시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범죄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도 제가 있는 느낄 겁니까? 때는 이 발견된 장소가 이 장소가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네. 조은누리 양이 정말로 기적적으로 흙에 고인 물을 마시면서 열흘간 생존을 한 끝에 발견이 된 겁니다. 변호분 변호사님,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 10대 소녀가 낙엽 덮고 바위 틈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얼마나 무섭고 배고프고 목말랐겠어요. 하다못해 아빠에게 제일 처음에 말했던 일성이 아빠 옥수수 시험차 먹고 싶어요. 이거였대잖아요. 아이는 아이였죠. 그러니까 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체력도 좋았었고 또 스스로에 대한 생존 본능이라든가 의지가 있어서 오랜 시간 버티긴 해왔었지만 또 아이는 아이더라고요. 의료진이 찾아와가지고 말했을 때 또 아이다운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예. 주사 안 아프게 놔주세요. 아이고 그 와중에 예, 그렇죠. 그야말로 주사는 무서워. 천진난만한 아이였던 거죠. 다시 막 옥수수 시험차라든가 주사 얘기를 하면서 그런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버텨준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점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최첨단 장비가 동원된다 하더라도 가장 클래식한 방법, 사람과 유대가 잘 돼 있는 탐지견, 이 명콤비가 찾아냈다는 것.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 이 교수님, 네. 강아지가 아니죠, 성견인데 이 수색견 이름이 달관이 뭔가를 좀 달관한 모양이에요, 친구가. 그래서 이번에 발견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7살 먹었답니다. 셰퍼드인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그 중간에 뭐 부대를 이동했는데 탈영을 한번 했었던 그 군견이라 가지고. 진짜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네, 군견계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돌발적인 행위를 한다고 평이 낙받던 그런 군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좋은 누리 양을 발견을 해가지고 뭐 네티즌들이 지금 뭐 진급을 시켜라, 포상 휴가를 줘라, 그리고는 뭐 간식 포상을 줘라. 예. 막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계급이 없답니다. 불행히도. 수색견들은? 네. 그래서 뭐 승진을 시킬래야 승진을 시킬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는 하루에 700g만 먹어야 돼가지고 먹을 거를 마음대로 줄 수도 없답니다. 간식도 못 먹고 네, 사람한테로. 그러니까 뭐 상을 줄래야 줄 게 하나도 없는데 다만 과거에 이제 군견에 대한 대우 중에 그 훈장을 주었던 전력은 역사 속에 몇 번이 있나 봐요. 그래서 기껏해야 먹을 수도 없는 훈장 정도를 주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번 탈영했으니까 뭔가 좀 자유를 갈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짝꿍이 있잖아요. 아까 원사인가요? 네. 두 분이 같이 뭐 좋은 데라도 드라이브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내지는 같은데. 뭐 제대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편하게. 네. 우리 또 달관의 맹활약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취재 수첩 사건 살펴보시죠. 출근길 마주친 사이코패스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출근하던 이웃집 여성을 사이코패스의 무기징역. 전말 함께 보시죠. 지난해 5월 오전 7시 40분, 상당히 이른 시각,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에서 술을 사러 나가던 강모 씨가 출근을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던 같은 층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를 발견합니다. 강 씨가 이 여성의 뒤에서 덮쳐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뒤에 성폭행 후 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강모 씨는요, 과거 성폭력 범죄가 3차례나 있었고 총 10년 이상 복역했던 전과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정신감정 의뢰 결과 사이코패스 고위험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가 사형을 면했어요. 검찰은 잔인한 살해 방법, 높은 재범 가능성 등을 염두해서 구형을 가장 높은 최고형인 사형으로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1, 2심 재판부가 사형이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분명치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했어요. 강모 씨가 이렇게 변명했어요. 술 마시고 범행했다. 깊이 반성 중이고 무기징역형은 부당하다라고 항소를 한 거예요. 대법원은 강 씨 주장은 정상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을 확정해서 무기징역으로 대법원이 확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일단은 이수정 교수님, 뭐 여러 가지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출근길 아침이에요. 그리고 10년형의 뭐 전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승강기에 출근하던 여성을 갑자기 보고 우발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성폭행 후 살해까지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글쎄, 지금 이제 달관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사건 보면 달관이보다 못한 인간들을 또 널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냥 보고 나서 어떻게 이유 없이 성폭행 욕정으로 출근하는 여자를 질질 끌고 가가지고 강간을 하고 더군다나 살해하느냐. 이건 도대체 상식적이지가 않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범죄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도 우리는 사형 선고를 내리기 불가능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저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이 사건 같이 강간 살인 사건입니다. 강간 살인 사건에서 형량이 무기징역 나오는 경우도 결국 절대 없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무기징역이 씩이나 나온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종 전력이 3회나 있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세 번째 출소를 했을 시점에 5년의 전자발찌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전자발찌를 찬 이후에 전자발찌를 탈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참았는데 문제는 이 전자발찌를 그 부착을 띄고 난 다음에 탈착한 다음에 1년 4개월 만에 이번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전자 감독 제도가 결국은 이 사람이 정말 성범죄를 여러 번 해왔는데 수도 없이 성매매 같은 걸 해왔는데 그것을 5년 동안 일단은 멈추었다. 이런 차원에서 전자 감독이 기능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최소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자발찌를 떼고 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러니까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그 사건들은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제가 또 궁금증이 드는 게 뭐냐면 사실은 고유정의 얼굴은 공개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정말 평생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오고 이혼 여성도 결국은 이유 없이 아침부터 끌려가가지고 살해된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 얼굴은 왜 공개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요. 왜 경찰은 전과도 다 나오고 전자발찌 쳤었던 것도 다 아는데 왜 그럼 경찰은 공개를 안 하느냐? 국민의 알 권리, 정말 재범 가능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얼굴 공개하는 거라면 얼굴 좀 공개했으면 이웃집 여성이 왜 이 사람 얼굴 몰랐겠느냐,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얼굴만이라도 공개했었으면 이 여성이 알아보고 멈칫멈칫 승강기를 같이 안 탔으면 안 타면 되는 거죠. 무참히 살해 안 당했을 텐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은데 특히 1, 2심의 내용 중에 사형이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분명치 않다라고 이제 사형 구형을 이제 이른바 기각을 하고 무기징역으로 선고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엔 법을 잘 모르는 저희들이 보기엔 사정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는데 판사님들이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으로 사고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고 이게 극단적인 인명 경시에 대한 나쁜 범죄이긴 하지만 일부 사정에 있어서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그만큼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대법원에서 담당 주심 대법관이 이제 김선수 대법관님이셨는데 이분이 민변 회장님 출신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진보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은 문명국가에서 폐지돼야만 한다. 라는 그런 이제 본인의 또 진보적인 가치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 두 가지 사건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하프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프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하프 4인방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자, 이거 많은 팬들의 마음을 좀 이번에 실망감으로 강타한 강타 씨. 두 번은 그 발리에서 생긴 일,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속초 해수욕장에서 생긴 일. 네 번째는 저분들이 지금 단체로 지금 자려고 이불 깔고 누워 계시는데 왜 그러고 계신 건지 오늘 하나하나씩 하플 사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타. 가히 연예계의 사랑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강타의 연애사 파장이에요, 파장. 주말 내내 포털사이트 등을 장악하며 큰 논란을 낳았는데 레이싱 모델 우주안과 배우 정유미와의 양다리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정연까지 가세해서 그야말로 점입가경. 과거 오정연이 강타와 교제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자신을 만나던 시기 강타와 레이싱 모델 우주안이 한 침대에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폭로를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강타는 양다리설에 이은 삼각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며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과거 오정연 아나운서는요, 학창시절 별명이 강타 부인이었다며 강타를 직접 만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입학했다는 일화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팬심으로 시작한 연애의 황망한 마지막과 과거의 상처를 공개한 만큼 팬들에게 더욱더 강타 씨의 복잡한 사생활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에 깊은 침묵을 지키던 강타가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 밝혔어요. 깊은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반성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예정됐던 신곡 공개 취소를 알렸습니다. 연타로 불거진 강타의 사생활 논란, 그 후 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게 결국 강타 인정을 한 셈이 됐고 신곡 공개도 취소를 했는데
지금 강타가 그러니까 두 명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지금 오정 세 명 삼각 어떤 의혹에 지금 진짜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반듯한 이미지로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을 했고 그로 인해서 유명 인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만의 유명 인사로서의 명성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명성 관리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반듯한 이미지에 대한 명성 관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애인 관리를 지금 제대로 못한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자신의 그 명성을 이용한 갑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세 분을 같이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여자친구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던 거. 아마 대부분의 연인들도 그의 반듯한 이미지를 믿었고 이 남자는 그럴 남자가 아니다. 라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서 이제야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미안하다 신드롬 올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의 이 유명 인사들의 그 미안함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이 사실은 오정현 씨가 가세를 해서 강타가 인정을 한 거잖아요. 오정현 씨가 폭로를 안 했다면 강타 씨는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을 텐데 앞서서 레이싱 모델 우주환 씨와 김현 박사님 그리고 또 배우 정유미 씨와 양다리를 했다. 그러면서 그 노란색 팬더 인형을 그 정유미도 들고 있고 강타가 선물한 그다음에 우주환 씨도 이제 들고 있는 사진까지 공개됐는데도 강타가 부인을 했는데 지금 오정현 씨가 막판에 양다리를 강타가 걸쳤다라고 한 사람도 바로 레이싱 모델 우주환이에요. 그때. 네, 맞습니다. 정유미 씨 같은 경우는 열애설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기가 어려웠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우주환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미 끝난 사이다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인연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계속 진행형은 아니다 정도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아나운서 출신의 방송인 오정현 씨의 폭로가 좀 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정현 씨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 강타의 열혈 팬이었습니다. 강타 부인. 그러니까 강타 부인, 옛날에 뭐 안승 부인 이렇게 얘기 나왔던 것처럼 H.O.T 팬클럽 1기가 활동했던 그 엄청난 팬심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강타 씨가 이 안치련 씨가 이 본명인데 동국대를 아마 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강타 씨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가겠다라고 해서 그걸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들 아마 오정현 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심지어 소속사도 강타 씨가 소속된 소속사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따르고 같이 꿈꿔왔던 본인의 영웅이랑 사실은 오정현 씨 주장에 따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강타 씨라고 실명을 밝히진 않았는데 한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선망하던 사람과 만나봤는데 실제 만나보니 그 사람의 나약한 모습들이 더 많이 눈에 띄더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픈 감정들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 나약한 면이 혹시 여자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재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본인이 교제하고 있는 과정에 어제까지만 해도 나에게 자기야라고 불렀던 사람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충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러한 강타 씨의 사생활 논란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또 불거지게 되는데요.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H.O.T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번 달 이 말에 H.O.T 공연 다 같이 완전체로 열린다고 하는데 괜히 거기까지 불똥 튀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뮤지컬 헤드윅 좋아하시는 많은 팬들 많을 텐데요. 여기에도 이제 이번 달 중반부터 강타 씨가 출연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고심이 깊다고 합니다. 이거를 출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연예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공인으로서의 문제 때문에 자칫 잘못 피해를 입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삼각관계, 양다리 뭐 이런 거를 사실 저희가 사춘기 때라든지 들끓는 청춘의 20대 때라면은 또 혹시 모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타 씨 올해 나이가 41인 것 같습니다. 41. 참 좀 철든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게 궁금한 게 김지영 장관님, 네. 오정현 씨도 지금은 이제 연예계 활동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오정현 씨가 말하지 않았으면 굳이 오정현이 강타와 사귀었고 레이싱 모델 우주환이 강타와 한 침대에 있는 현장을 목격해서 둘이 헤어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몰랐을 텐데 이게 본인이 폭로함으로써 본인한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상이 좀 깊은 건데 오정현 씨가 왜 폭로를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히고 싶었던 거죠. 이렇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나 혼자만 갖기에는 그 상처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이거는 개인적인 해프닝이라기보다는 이게 팬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심정도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도 이만큼이지만 너도 똑같은 상처를 받아봐라라는 건데 사실 제 옆에 이제 종춘 의원님 계십니다만 정치권에서도 똑같은 일들을 겪고 이거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은데 보면요. 그러니까 뭐 사람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선거에 출마를 해서 당선도 해봤지만 낙선도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낙선에 대한 실망도 굉장히 크지만 그 낙선 과정에 있어서 뭐라 해야 되나
그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은 낙선의 슬픔 못지않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 잘못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당신의 이런 점이 싫고 상대 후보의 이런 점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누구를 응원할 거야. 이렇게 하고 가면은 차라리 그 사람 멋있어 보여요. 마찬가지로 나 너 참 사랑했지만 우리 사랑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이 움직였어. 나 다른 사람이랑 사귈래라고 깨끗하게 가주는 게 더 그럼요. 낫지. 막 사랑도 없으면서 막 사랑하는 척하고 여기 가서 똑같은 말하고 그게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똑같은 선물 주고 네, 그러지 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거는 정말 쉽게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너도 당해봐. 바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오정현 씨가 그 공개하면서도 본인의 마음이 좀 착잡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강타 씨가 오정현 씨에게 따로 사과 한번 더 제대로 진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주환 씨와 배우 정유미 씨와 또 팬들을 향해서도 말입니다. 두 번째 하플 소식 만나보시죠. 세계적인 휴양지 발리에서 나도 뜨겁고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5성급 특급 호텔에 묵었던 인도인 가족이 호텔 비품을 훔쳐서 가려다가 딱 걸려서 이렇게 망신을 당했어요. 배낭 열어보니까 샴푸, 그다음에 거울, 드라이기 어떻게 뽑아온 거예요? 옷걸이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가방을 열어보니까 수건과 또 호텔 휴지통까지 나왔어요. 휴지통이 들어가요? 가방에? 들어가네. 꺼내도 계속 나오는 발리 호텔 비품들. 인도인 가족들은요, 돈을 내겠다, 미안하다 이런 말만 반복했다는데 아니 세상이 말이에요. 실컷 훔칠 것 다 훔쳐놓고 걸리고 나니 미안하다, 돈 내겠다 하면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게다가 호텔비를 냈기 때문에 이거 다 가져가도 되는 줄 알았다 라는 황당한 해명까지. 인클루시브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결국 이 가족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몰래 챙긴 물건을 반납, 발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해외 특급 호텔에서 휴가를 보낼 능력이 되면서 좀도둑처럼 비품을 가져가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있는 것들이 더한다 등등의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엔 속초로 가봅니다. 속초 참 아름다워요. 우리도 돌직구쇼 고정 멤버 이양수 의원이 또 저쪽에 있죠, 속초에. 휴가철을 맞아 더욱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속초 해수욕장의 쓰레기가 사라졌다. 속초 해수욕장이 그야말로 환해지고 깨끗해졌다. 그 이유는 바로 축구장에 쓰는 고성능 LED 조명을 저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속초 앞바다를 축구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3개의 조명이 설치된 조명탑 2기를 해변 중심부에 떡하니 설치했더니 한 기당 가격이 1억 원인데요. 무려 2억 원짜리의 축구장 조명을 킨 겁니다. 비싸긴 해도 긍정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피서철만 되면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아왔던 동해안 해수욕장. 특히 속초 해수욕장이 지난해 개장 기간 발생한 쓰레기 양이 무려 155톤. 그러니까 하루 평균 3.4톤의 쓰레기가 발생한 건데 올해는요, 이 축구장 조명 켜니까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밝으니까, 잘 보이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게 창피해서일까요? 게다가 조명 설치 후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피서객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축구장 조명 하나로 확 바뀐 해수욕장의 기분 좋은 변화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을 동고서저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름엔 그게 바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하도 사람들이 강원도를 많이 가서 이렇게 동쪽이 좀 가라앉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도 많이 가서 그쪽이 가라앉는다. 네, 그래서 예. 평소에는 동고서저였다가 여름 되면 잠시 편편해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강원도 바닷가도 좋아하고 저 산도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 장관님 거기 지역구도 저 부산 연제구니까 해수욕장에 쓰레기 많이 버리죠, 사람들. 그래서 제가 쓰레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그 동네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속초 바닷가 끼지 않은 다른 동네 분들도 돌아가면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주우러 가거든요. 그러면은 불 때문에 이제 하루 평균 3.4톤에서 1.7톤으로 줄은 거는 괜찮은데 제일 힘든 쓰레기 줍기가 뭐였냐면요. 모래밭에 파묻어둔 쓰레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쓰레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면서 이렇게 하면 깊이 파묻어둔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묻은 거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이기는 좀 싫고 창피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쓰레기 관련되고 속초 해수욕장 이거 나오니까 네티즌들 반응이 참 고마워요. 예. 뭐냐면 불이 있어서 이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걸로도 우리가 일본 한번 이겨보자라는 젊은이들의 이렇게 결기가 막 있더라고요. 이 뉴스 접하면서. 그래서 참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고요. 기왕 부산 얘기 나왔으니까 속초가 이제 9시까지 소위 야간 개장을 해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정해진 구역 안에서. 그런데 이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이제 야간 개장하고 있었다는 소식 알려드리고 여기에 또 숟가락 얻으시네요. 고령의 대천 해수욕장도 이제 서해. 성수기에 야간 개장한다고 합니다. 안전한 수영하시길 바랍니다. 열대야 때문에 벌써 피서를 해수욕장에서 그냥 밤새 보내시는 시민분도 오늘 많다는 소식 들어왔는데 바다뿐만 아니라 또 피서철하니까 조 의원님 남양주에도 남한강, 북한강 여름휴가 많이 가잖아요. 거기도 쓰레기가 몸살이라고 그래요. 강 속에. 예, 저 북한강 쪽이 이제 저희 지역인데요. 예. 금남리라고. 근데 거기는 팔당 수계가 돼가지고 웨이크보드, 모터보트 이런 거 외에 따로 강수요 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말고 수동 쪽에 이제 계곡이 아주 좋아요. 물수자 수동을 쓰는데 거리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많이들 오십니다. 근데 집 주위 마트에서 그냥 바리바리 다 사가지고 와요. 예. 아이스박스에 다 사가지고 와서 거기 펴놓고 이제 드시고 그냥 버리고 가시는 경우가 참 많아서. 예, 소주병에. 예. 그걸 갈 데 있는데 던져놓고 이러면 잘 찾기가 힘들어요. 예. 그게 이제 나중에 홍수가 나면 둥둥 다 떠내려옵니다. 그때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들렀다가 쓰레기 버리고 가는 지역이 아닌 정말 머물렀다 가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청소년 유소년 축구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피서철에는 쓰레기 좀 잘 좀 본인이 들고 간 거 챙겨오시는 또 선진국 국민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프 소식도 만나보시죠. 불면증에 시달려서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분들 이 대회에 참가하셨다면 어쩌면 1등을 노려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지난 3일 서울에서 잠 안 자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이 소식 들으면 화나요. 누구는 잠 못 자는데. 24시간 동안 진행된 이 이색 대회는 말 그대로 잠을 안 자야 1등. 반면 주최 측은 모든 참가자를 빠르게 재우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잠이 솔솔 오는 베개를 베고 명상, 책 읽기 등 숙면을 유도하는 다채로운 미션을 수행하며 졸음과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한 참가자들의 노력도 각양각색이었는데 가벼운 스트레칭은 기본, 괜히 팔을 뻗어 책을 읽기도 하고 어떻게든 스르르 감기는 눈을 떠보려 노력하지만 졸기 시작하는 참가자들을 볼 수 있었는데 심지어 잠 안 자기 대회에서 그냥 다 포기하고 나는 그냥 꿀잠 잔다. 목까지 고는 참가자도 있었다고 해요. 모든 노력에도 잠들지 못한 최후 1인에게는 숙면지원금 1,000만 원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잠을 이긴 자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허은하 소장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도대체 천하장사도 들 수 없는 게 눈꺼풀이다. 이런 속담이 있을 만큼 잠 오는 거는 이거 장사 없어요. 그죠. 정말로 특히 공부할 때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을 지금 보게 하신 것 같은데 컨셉 자체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잠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저런 대회를 한 게 아닌가. 역설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보고 싶은데 이 자체가 다르게 오인될까봐 그 자체는 조금 걱정입니다만 여하튼 그 자체의 컨셉의 긍정성을 우선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저기에 나오신 분들도 나 잠 좀 안 잡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오셨을 텐데 책 볼 때는 장사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주최 측에서 책 준비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빨리 재워야 되죠. 네, 빨리 자야 되고 음악도 들려주고. 특히 김병민 박사님은 아기 3명 다 아직도 본인이 재우신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운 분들이다라는 애가 생각이 드는데 셋이에요. 막내가 아들인데 이름이 김준. 특히 아이들 쌍둥이 처음에 같이 함께 키울 때에는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깨다 보니까 계속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이들이 저희 닮아서 요즘은 밤에 잠 잘 안 자면 우리 영어 테이프 틀어놓으면 아주 그냥 금방 자요. 저한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잠이 그냥 푹 빠져들게 만드는 게 바로 영어인데 이런 각자만의 잠에 빠져들게 만드는 뭔가의 해법, 아이템 하나씩을 다 찾아갖고 가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집은 영어 테이프군요. 저희 집은 찬성가 들어오는 아시라고 계좌입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도 참 남다르고 이색적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요, 동물병원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한 교도소입니다. 인디애나주 펜들턴 교도소인데요. 바로 수감자들을 상대로 고양이 돌보기 미션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교도소 내에서 시행 중인 일종의 프로젝트인데요. 재소자들이 고양이를 돌보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범의 의지도 꺾어주는 이른바 애니멀 테라피, 동물 매개 치료 중 하나라고 합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재소자들은요, 수감 생활의 일과예요. 자신이 맡은 고양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먹이를 주고 동물과의 유대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또 보금자리 청소도 하고 놀이도구도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고양이들이 갖고 노는 털실까지 재소자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고양이들한테 씌워주기도 한다랍니다. 특히 고양이들도 동물보호소에서 버려진 고양이들을 데려와서 사람과의 유대관계도 회복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하는데요. 한 재소자가 고양이를 돌보면서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 해요. 참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염려하거나 사랑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재소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도 하나 좋은 아이디어로 차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동물이, 자연이 사람을 언제든지 치료해줄 수 있다는 다시 한번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피서철에서 우리 자연에게 쓰레기 버리기 다시 안 하도록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